사실 이 시계 리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저에게 애증의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 정말 많은 애호가 분들이 찾아 헤매는 일종의 성배 리베르소 울트라신 트리뷰트 2 1931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예거의 색깔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블랑팡이나 오메가나 튜더 같은 전투적이면서 거친 감성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들을 선호해요. 아무래도 예거는 드레스 계열이 주력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리뷰했었던 예거의 첫 아이코닉 워치가 예거의 얼굴 울신 문이었는데 그다지 긍정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었고 그로 인해서 예거의 애호가분들에게 정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리베르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1931년 폴로 선수들이 게임 도중에 글래스가 터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 워치입니다. 누구보다도 드레스 워치 같은 이 시계가 스포츠 워치예요. 가로 27.4mm, 세로 46.8mm, 두께 7.3mm, 러그 20mm, 무게 48g. 투워치나 다이버워치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계들은 줄질 여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스트랩의 소재나 색깔에 따라서 아예 다른 시계가 되기도 해서 20mm 러그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출시 당시 7,800달러였고 당시 환율로 850만원. 국내 리테일러를 거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면 훨씬 더 비싸겠죠. 칼리버 822,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의 3바, 30m 방수. 제가 이 모델을 리뷰하길 원치 않았던 이유는 이 시계가 저의 컬렉팅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뷰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경쟁이부터 가격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왜 리뷰를 올렸을까요? 잠깐 딴 길로 새도 될까요? 제가 구매하고자 존버했던 시계는 더 있습니다. 하나는 블랑팡 피프트 패덤즈 40mm 한정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전화장사, 밀스펙, 노라디. 다이버워치는 이 세 개의 모델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피프트 패덤즈는 실물을 보고 나서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실 리뷰도 준비는 다 해놨는데요.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피프트 패덤즈보다 바티스카프가 더 잘 만들어진 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또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약간의 힙스터 기질이 있어서 롤렉스 같은 1인자 계열의 시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마리너 역시 비선호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도 피프트 패덤즈가 서브마리너보다 더 나은 시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많은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2020년 이후에 가격대를 올렸지만 예거는 그 중에서도 까르띠에와 더불어 가격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큰 브랜드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요. 가격 인상에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제서야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이다. 예거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이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시계의 가격 상승이 품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포지션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큰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시계씬에 정말 오래 머무른 사람들이고 롤렉스나 오메가나 브라이틀링, 태그호이어 같이 비교적 라이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들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코닉의 농도와 대체 가능성이거든요. 예거의 리베르소가 대체가 될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질감이 남아있는 블랙 매트 다이얼 위에 어떠한 기교도 없는 소드 엔지와 사라진 초침, 야광이 올라가 있는 바형 디자인의 인덱스, 빈티지한 폰트가 가히 완벽에 가까운 비율로 다이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스마스터 피터 블레이크를 사각시계로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접사를 해서 보면 퀄리티 컨트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못했던 이유도 그 당시에 저는 시계의 빌드 퀄리티와 퀄리티 컨트롤에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거가 QC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원래 인덱스 위에 야광을 올리는 게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예거 정도의 브랜드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시계들은 무브먼트의 성능과 외적인 빌드 퀄리티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시계 다이얼 안에 브랜드의 명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의 경우에는 위대한 아이코닉 워치가 브랜드의 급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제게는 리베르소가 예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실물을 보기 전 혹은 손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는 알기 어렵지만 손목에 올려보면 이 시계가
생각보다 긴 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의 두께가 워낙 얇고 다이얼의 깊이감도 적당하고 헤리티지와 디자인은 90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글래스와의 조화도 훌륭하고 브랜드가 무려 예거인데 가로 길이에 비해서 세로 길이가 꽤 긴 편입니다. 세 줄의 스트라이프가 긴 길이감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각시계의 47mm 가까운 러그트러그는 제 손목둘레 17cm에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핏하게 맞으려면 18cm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요. 까르띠에 탱크머스트 라지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1931 탱크머스트 라지 리베르소 트리비트 스몰 세컨즈 같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작은 사이즈의 리베르소도 착용해 봤는데 이건 또 너무 작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세로 길이를 길게 뽑아냈을까? 칼리버 882 무브먼트가 굉장히 작거든요. 케이스를 뒤집어야 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돼서 그런가 싶어서 살펴봐도 이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시계헤드 위아래에는 작은 볼이 달려있고 헤드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 안쪽에는 이 볼이 이동할 수 있는 트랙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을 따라 시계헤드를 회전할 수 있고요. 시계헤드 뒤편에는 폴리싱된 강철 도화지가 있습니다. 착용자의 감성을 쌓을 수 있는 여백이죠. 비용을 지불하면 이 케이스백 뒤에 인그레이빙을 새길 수 있어요. 예거가 워낙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곳이다 보니까 이 뒤편의 경이로운 작업들을 구현해 놓는데 제게 있어서 어떤 컴플리케이션도 얇은 두께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글래스는 약한 도명의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 무반사 코팅의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두운 다이얼임에도 빛 반사가 심하지 않아서 다이얼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이 글래스의 공률이 정말 예술적이라고 생각한 건 제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볼 때나 가만히 누워있는 시계를 멀리서 지켜볼 때 마치 연극의 막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가 아니라 미네랄 글래스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칼리버 882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두껍지 않고 잔고장 없고 오랜 역사가 보증해주는 무브먼트인데 수동시계임에도 와인딩 감각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금 가볍고 딱딱해요. 그거 있잖아요, 가짜 태엽 말고 진짜 태엽을 감는 듯한 느낌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 네오 빈티지가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 디자인을 복각하는 걸 넘어서 과거의 감성과 현재의 기술이 결합된 시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죠. 1931은 그 흐름의 중심에 있고요. 요란하지 않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이 시계는 지금의 애호가들이 가장 열망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에 대한 존중, 기능에 대한 이해, 디자인에 대한 절제, 브랜드의 로고마저 없앤 미니멀리즘의 끝. 예거가 수많은 리베르소를 만들었지만 리베르소라는 존재의 원점에 가까운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